안녕하세요. 겸사겸사 2회 녹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겸아씨. 안녕하세요. 네. 아까 1회 녹음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업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지금 올리는 시점에는 보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너무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앞으로는 뭐 기업명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주의해서 뭐 섹터 이야기를 더 하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2회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겸아 씨는 어떤 투자자시고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공공기관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월급의 약간 현금 흐름은 좋았는데 제가 주식을 정말 극혐했었어요. 정말 극혐하다가 예적금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온 줄도 몰랐죠, 솔직히. 뭐 주식이 뭐 한 40% 내린 것도, 지수가 40% 내린 것도 몰랐고 그냥 적금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2020년도 5월쯤에 적금이 딱 깨지고 예금 이자가 한 15만 원 정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면 치킨 몇 마리 먹으면 끝나겠네. 이거 뭐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인생이 망해가겠구나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약간 제가 그때 회계랑 세법을 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식 좀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투자를 하게 됐던 게 그 금통장 투자했다가 거기 세금이 너무 세니까 금선물을 하게 됐어요. 네. 금선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단기간에 한 몇 백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나쁜 것만 아니구나. 내가 회계를 좀 공부했으니까 네. 진짜 기업 투자를 좀 해보자. 약간 뭐 잃어도 상관없다 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때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다행히도 서점에 가서 뭐 공무원 지인 중에 투자해준 책이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회계도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네. 연결 지어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회계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으로 접근하게 된 주식은 약간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크레더블, 네. 뭐 맥커리 인프라, 아니면 뭐 코엔텍, 인선이엔지, 네. 뭐 약간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PER의 밸류가 엄청 낮은 기업들, 삼형무역 이런 기업들, 네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처음엔 투자를 했었죠. 이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죠. 계속. 그러다가 수익률이 좋기도 하고, 그다음 블로거 중에 제가 그때 좀 유의미하게 듣고 약간 와 진짜 존경스럽다고 했던 투자자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뭐 레인메이커님도 있었고, 선진장님도 있었고, 피터 케이님도 있었고, 이렇게 세 분이 정말 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블로그 보고 뭐 주공남 방송도 들으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네. 주공남 방송을 들으면서 제 투자가 레인메이커님이 옛날에 했던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게 총매를 찾기 시작하고, 네. 너무 싸기만 한 게 올바른 투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올바른 투자겠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서 약간 총매를 찾는 투자로 약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그런 좀 싼 기업들을 많이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수익 성과가 났었다고 했었는데 그 최근에는 그런 게 되게 안 통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잘 통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랬어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제가 정말 비중을 좋게 실었던 종목이 동부건설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동부건설이 사모펀드가 인수해놓고 네. 배당률이 한 7-8%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해가지고 배당만 먹으면 1년에 최소 8%면 네. 와, 이게 예금 이자가 그때 한 1-2% 할 때였으니까 와, 그러면 4배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장이 좋아서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뒤로는 촉매를 찾는 투자를 네.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신 기업이나 접근법은 어떻게 됐었어요? 아, 그러다가 그때 투자를 했던 게 한창 부동산이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올라올 시기에 건자재 네. 기업들 그리고 게임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실제로 건자재 중에 뭐 PHC 파일을 만드는 그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기업을 제가 정말 좋게 봤었어요. 네. 좋게 봐가지고 비중을 많이 실었죠. 비중을 음, 뭐 한 50% 넘게 실었었는데 네. 그때 제 투자 아이디어는 뭐 PHC 파일 공급 물가나 아니면은 재건축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았었는데 약간 제가 너무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아. 계속 약간 저를 합리화시키면서 아 이거 언젠간 또 오를 거야 다음 달엔 또 오를 거야 아니면 또 재건축도 아 이게 잘은 안 되지만 언젠간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지질 아, 끌고 기한 없이 갔었죠. 네, 기한 하시다 없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총매만 생각을 했지 이 네. 총매의 크기나 아니면 뭐 이 총매가 발현되기까지의 뭐 모멘텀 시기 네, 약간 네. 이런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아, 않아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촉매가 있다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하셨구나. 그 명확한 까볼 시점이 없었고. 네 그래서 세게 당했죠 그때 아. 손실이 한 거진 반토막까지 나가지고 네. 그래서 거진 계좌도 거진 반토막 났었고 음, 네 그렇게 하다가 다음으로 약간 촉매를 생각했던 게 테크 주식이었죠. 테크 주식으로 넘어가서 약간 테크 주식도 뭐 소부장으로 나뉘잖아요 반도체. 네, 소부장으로 나뉘는데 저는 장비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최령부님 정량적 분석도 그 제가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고 네. 최령부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장비주한테는 제 생각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재나 부품을 보자고 생각했고 그때 소재랑 부품을 보고 밸류도 괜찮았던 게 제 생각에는 그 기판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판 애들 중에 더 오를 애들 아니면 적자였다가 약간 바로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걔네들로 가고 걔네들의 촉매가 뭐 대중무역 수혜도 있었고 네. 아니면 이제야 막 쇼티지가 나가지고 프리츠 BJ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공장을 증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촉매가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 시점이 너무 좋았고 약간 그게 영업이익의 개선에 바로바로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그때 다행히 그 반토막 난 거를 다 수익화했던 경험이 있죠. 네. 그렇게 촉매가 명확히 까볼 시점이나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해석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린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뒤로 그 다음 투자는 또 어떻게 흘러갔었어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선실장님처럼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많이 비중을 실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소액일 때 지금도 시드가 적으니까 소액일 때는 한 종목에 넣어서 2배 먹거나 아니면 비중을 크게 넣어서 50%를 먹거나 약간 이런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산업이 바뀌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기판의 산업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바뀌는 게 뭘까 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도 또 반도체 소부장 중에 그 검사를 하는 후공장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투자해서 작년에도 성과가 꽤 났었고 그리고 작년에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도 가장 주목을 했던 게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산업이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산업이 바뀌는 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네. 작년에는 그냥 화장품 전체적으로만 봤다면 그때부터 약간 느꼈던 게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뭐 기초나 색조 네. 아니면 뭐 제조사 아니면 뭐 원부자재 아니면 종합 화장품사 약간 이렇게 나눠가면서 네, 아이디어를 나눠서 약간 그 중에서도 화장품 산업이 성장할 때 어떤 게 더 성장을 할까 네. 촉매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던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명확히 발견하고 그게 데이터로 입증되는 구간에 빠르게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 그런 투자법이군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매출액.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중에는 매출액이 먼저 올라와 줘야 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보통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의 그 밸류 지표도 뭐 POR, PER 이게 아니고 PSR로 해가지고 매출액의 그 지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네네. 이 매출액이 올라온 다음에는 전 그 다음에는 그 어쨌든 주가는 EPS랑 퍼의 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PS가 올라왔다는 걸 매출액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OPM이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뭐 미래 1년치의 이익을 끌어올 건지 아니면 2, 3년치의 이익을 끌어올 건지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OPM이에요. 그러니까 OPM 개선이 더 잘 될 거냐 아니면 OPM 개선이 꺾이느냐 약간 이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OPM 개선이 저도 이제 겸아 씨랑 많이 이야기를 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니까 네. 그 OPM 개선이 저도 정말 되게 이해가 됐어요. 네. 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그러면은 이 OPM이 개선될 거를 좀 어떻게 캐치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애널리스트도 똑같거든요. 네. 이번 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다음 분기에 이 기업이 지금 실적보다 좋을 거냐, 네. 안 좋을 거냐의 이 여부는 일단 첫 번째로 매출액을 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수출 기업이라고 하면 이번 분기 1, 2, 3월에 수출치보다 4, 5, 6월에 수출치가 좋을 거다라고 하면 수출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뭐 10% 올랐다 하면 뭐 단순히 매출액의 10%를 곱한다든지 네.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게 OPM이 최소한 1분기보단 높아질 거잖아요. 왜냐면 고정비랑 변동비가 있을 건데 변동비는 줄어들 테니까. 네. 네,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추정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트렌드를 보면서 OPM 개선을 확인할 텐데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공정 효율이나 뭐 이런 것보단 저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의 그 OPM 개선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OPM이 개선되는 걸 아주 선호하시. 네, 그렇게 최우선으로 두시는구나. 맞아요. 저는 그 OPM 개선이라는 아이디어도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다가 좀 놓친 기업들도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많죠. 네. 저도 많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정말 좋은 툴인데 만능 툴은 아니니까 뭐 좀 다른 이 모든 기업에 OPM 개선을 적용하는 거 아니고 기업마다 달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그 OPM 개선이 안 난 화장품 중에 네. 그 OPM 개선은 제 생각엔 안 났지만 그 회사랑 얘기를 해보면 10%에서 뭐 영업이익률이 15%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지금껏 뭐 단기적으로 뭐 15% 가깝게 나왔지만 네. 뭐 크게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올까는 의문이라고 회사 IR 분이랑 통화를 했던 기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으면 네. 틀렸다고 인정을 빨리 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주가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올해 1월달, 1, 2월달에도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회사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서 내가 믿었다고 할지언정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구나를 인정하고 네. 그럼 이제 이 주가에 내가 다른 걸 팔고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레버리지를 끌어다 사는 게 맞을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약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숫자 개선을 자기가 전망했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오면은 당연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건전지 기업에서도 네.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저도 숫자가 제 생각대로 안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더 다른 좋은 이유를 막 찾아서 그걸로 버텼거든요. 비자발적 네. 장기 투자. 저도 지금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제가 집중 투자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그 개선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바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쨌든 매수랑 매도랑 항상 이유가 같게 그쵸, 그렇게만 그러니까. 반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나 무사님이랑 약간 맨날 하는 얘기가 네. 매수 시나리오와 매도 시나리오는 항상 같아야 된다. 맞아. 예. 근데 뭐 매수 시나리오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달라졌으면 그 매도도 달라진 시나리오대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매수를 했어요. 처음에 A라는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네. A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분기 실적을 까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음. 그러면 당연히 첫 매수 시나리오 되면 팔아야 돼요. 이 매수 시나리오가 발현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음 분기 실적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다른 매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재평가. 예, 네. 좀. 그러면 재평가해서 다음 분기 실적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약간 이런 케이스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이 내가 생각한 만큼 좋을 거야. 근데 1분기 실적을 막상 까봤어요. 네. 까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주가에 반영돼 있든 안 돼 있든 저는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손실을 하든 익절을 하든 그거는 일부분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의 저도 그렇고 주린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저도 주린이지만 1분기 실적을 까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좋네. 근데 지금 업황은 너무 좋아. 업황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다음 분기는 좋겠지 아니면 다다음 분기는 좋겠지라고 약간 희망 회로를 맞아. 조금씩 돌리게 될 때가 좀 많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걸 항상 경계하려고 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도 기계적으로 좀 많이 0점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A라는 기업의 아이디어가 1분기 OPM 개선이었다면 네. 그 다음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1분기 OPM 개선이 아이디어였으면 팔아야죠. 네. 안 나왔으면. 네. 저도 그게 되게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 게 만약에 A라는 아이디어로 샀으면은 무조건 A 확인해 보면은 매도가 나와야죠. 네. 아니면 판단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트로 산 기업이면 차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펀더멘탈을 산 기업이면 펀더멘탈로 버텨야 되는 거고, 저도 그냥 그게 매수랑 매도하는 이유가 똑같고 기준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교류하면서 느끼는 거는 멍거가 격자틀이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격자틀이 하나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격자틀 하나에 모든 아이디어들을 통과시켜서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말하는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A면은 A라는 격자틀에 통과시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B라는 격자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A 격자틀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예.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자기 격자틀을 꼭 키우고 그거에 통과시키는 거 좋고 그거에 맞게 하는 거 좋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다른 격자틀이면 그걸로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서 약간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기업을 네.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팔았지만 나중에 한 1년 정도 돌이켜 보니까 이 내 격자틀이 아니구나 다른 격자틀이구나 해서 그거를 인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발을 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버블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옳은 방법이라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는 방법도 없고 그냥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종목이 있고 안 그런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통하는 방식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답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것만 안 하는 게임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까 겸아 씨한테 제가 1화 때 수익률 공격을 당해가지고 겸아 씨의 수익률도 한번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매해 결산을 하니까 네. 20년도부터 해가지고 딱 22년도에 한 자릿수 손실 보고 그 이후로는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세 자릿수 수익률은 내본 적은 없어요. 약간 그렇게 그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러면은 겸아 씨는 지금 공직 생활을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주식 투자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뭐 하루 루틴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오전에 한 6시에서 6시 반쯤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안 될 때도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서 미장을 한번 확인해요. 바로 investing.com 들어가서 필라델피아 만우체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네. 확인하고 나스닥 확인하고 그다음 제가 좀 유의 깊게 보는 종목들이 미국 주식에 있거든요. 뭐 미국 주식이니까 기업명을 그냥 말하면 테슬라라든지 네. 아니면 저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정말 좋게 봐가지고 아리스타라든지 그 기업들이 매수할 상황이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많이 보고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고 딱히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씻고 바로 출근한 다음에 네.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약간 종종 핸드폰 보고 점심시간에도 핸드폰 보면서 뭐 공시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있는지 약간 그렇게 확인하다가 퇴근하고 9시까지 뭐 집에서 네.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아내랑 같이 얘기도 하다가 이제 한 9시에서 9시 반쯤에 네. 공부를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주식에 약간 미쳐 있어서 선진장님 그 주식 공부방 텔레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진장님이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최소한 나도 이 정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약간 월화수목금 선진장님 공부방에 있는 레포트 다 봐요. 약간 와. 다 보고 주말에는 그 레포트 중에 양질의 레포트라고 생각하는 레포트들을 복습을 해서 네. 네. 그 다음에 피터 케이님이 말한 그 네. 산업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나는 그걸 좀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산업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설명할끔 그 설명 자료를 만들고 이걸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3시간 정도 하는데 3시간을 실적 발표 시즌 때는 그 미국 기업들 시킹알파나 딥엘 해가지고 네. 컨코를 웬만하면 다 보고요. 그거. 그거 보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한 애들 그 지표들 점검하고 엑셀로 네네. 약간 그 정도 하다 보면 3시간 그냥 갑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 루틴은 모든 걸 거의 스스로 다 보잖아요. 네네. 그 다 본 다음에 약간 남의 아이디어나 어떤 정리된 것들을 딱 보고 이거 내 스타일이다 하면 저는 그렇게 좀 달라붙는 네. 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주도적으로 좀 못하는 편인데 경환 씨는 주도적으로 이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시간이 없으면 그 생각이거든요. 내가 아는 산업에서 쳐야 되는데 네. 다른 블로거 분들 쓴 걸 보면 항상 좋거든요. 아 그렇죠. 항상 좋다 보니까 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안 서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했던 산업이 있으니까 그 산업 내에서 약간 치는 연습을 하고 1년에 한두 개 정도만 산업을 늘리고 최대한 안 늘리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아는 존에서 집중. 네. 그럼 그래도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웬만한 반도체나 뭐 엔터,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뭐 화장품, 네. 그다음 뭐 2차전지도 스터디원 중에 엄청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2차전지랑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뉴스나 기업의 실적을 보면 왜 안 좋았구나 아니면 네네.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구나 약간 이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까 네, 그 안에서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산업 기업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섹터들에 이제 익숙하셨잖아요. 네. 익숙해지셨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은 섹터나 기업 이런 게 있는지. 섹터는 작년부터 제가 네. 뭐 블로그 포스팅만 봐도 뭐 화장품 포스팅이 워낙 많을 거여서 화장품이고요. 근데 화장품 중에는 여러 종목을 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그 산업 얘기는 다음에 한번 네. 지금 워낙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막 네. 급등락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제가 인상 깊었던 기업은 지금 보유 안 하고 있지만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제가 오늘 초반에 말했던 그 사례랑 조금 비슷해요. 예를 들어 그게 적자에서 네. 흑자 전환하는 게 21년도였나 21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뭐 한 10월 11월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기업이었냐면 네. MLB라고 하는 그 통신기판을 만드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ML 기판 외에도 HDI라고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부품을 실장하는 기판도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이 네. HDI가 공급이 너무 과잉이었어요. 음. 삼성전기도 했었고 뭐 다른 애들도 했었고 하다가 그 이스페타시스도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얘네 HDI 사업부를 매각했었거든요. 네. 사업 철수하고 음. 하면서 MLB 기판만 남았는데 여기서 MLB 기판도 공급이 좀 과잉됐다 싶으니까 대덕전자에서도 MLB 기판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야인에도 네트워킹이나 전장 쪽으로 지금 하던 것만 좀 하고 절대 늘리지 않겠다. 야인은 대덕전자는 프리츠 BGA 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럼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국내에는 이스페타시스만 남은 거고 뭐 중국 법인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그때 딱 미중 무역 그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뭐 엔비디아나 구글 쪽에서 중국 걸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쓸 대안이 뭐 미국의 TTM이라든지 네. 대만의 뭐 골드 서킷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세 개만 남았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스페타시스의 그 후남 법인도 있거든요. 네. 중국에 이 법인도 흑자전환 하려고 하고 있고. 아. 그래서 그게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제 목표가는 아까 말했던 PSR 1배였어요. 아. 그래서 그때 PSR 1배만 가더라도 네. 2배 업사이드가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딱 2배 제 목표가에 도달하니까 네. 팔았었거든요. 네네. 네, 팔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SR 지표가 아니라 네. 이제 OPM 개선으로 봤었던 건 작년쯤이었거든요. 작년 1분기, 재작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쯤에 얘네가 계속 수출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설 공장도 증축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 AI 가속기 쪽으로 수주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구글 쪽으로 납품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바꿨던 게, PSR 1배는 이제 하방으로 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OPM 개선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다행히 접근을 했고, 근데 그게 좀 유의미했는지 아니면 뭐 총매가 워낙 그 AI 쪽이 핫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핫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엄청 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벽차트를 좀 상황에 따라, 기업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좀 바꿔야 된다. 그 기업을 A로만 바라보진 말자. 네,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벽차트를 바꾸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그때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훨씬 갔죠. 훨씬 제가 판 가격 대비 훨씬 갔어요. 예. 훨씬 갔어요. 맞아. 벽차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을 볼 때 항상 벽차트를 여러 개를 대입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상 깊어요. 네.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네. 꽤 돼가지고 2회차는 또 여기까지 녹음하고 네. 3회차 때는 또 뭐 가벼운 주제로 한번 네. 녹음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